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임무를 담당할 미국 특사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가 임명됐습니다. 리처드 그린넬 전 주 독일 미국 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일 유업의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메일 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이른바 불안 카운슬링이 뜨고 있습니다. 온라인 힐링으로 불리는 인터넷 심리 상담 시장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임대사 혹은 특사의 측근 중에 하나죠. 리처드 그린넬 전 주 독일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죠?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도 계속해서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계? NSC, 그렇죠. 예. NSC 부보좌관에 임명을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하고 뭔가 회담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이 대북 정책 에 대해서 2인자 역할을 이제 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끌고 가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회담도 그 사람이 실무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실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리차드 그린넬을 갖다가 이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부보좌관으로는 다른 나라의 정상하고 같이 맞짱을 뜨기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격이 좀 격이 안 맞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뭔가 좀 중량급 인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그린넬을 이제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국무장관을 이제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한마평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국무장관 아주 유력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무장관급 특사를 북한 문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했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북한급만 이제 담당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오늘 제가 마침 오전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안보정책과 한미북핵 대응 전략이라는 이 세미나가 시내에서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네. 거기 이제 오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서 미 허드슨 연구소의 아태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닌이라는 그 박사가 유명한 분이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이게 리차드 그린넬이 혹시 북한급만 담당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베네수엘라도 담당을 하고 북한도 담당하고 그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국무장관급으로 그렇죠. 세계의 글로벌한 핫 이슈를 책임지는 아마, 그런 중량감 있는 특임대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처드 그린넬 전 주 독일 대사. 자, 어떤 인물입니까? 예, 트럼프 1기 때부터 말씀하신 이제 주 독일 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국 DNI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국장 대행도 했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 책사, 하여간 외교 관련돼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참모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무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량급 인사면 분명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단순히 북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담당할 거다. 그 역할이라는 게 특정 어떤 국가나 섹터에 딱 집중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좀 읽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이제 과거 어떤 경력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제 북미 대화와 관련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그레넬 특사가 우리나라 문제, 북한뿐 아니고 여기에 임할 때는 어떤 스탠스와 자세를 취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거 행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대사 시절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아주 거세게 압박했어요. 예, 리차드 그레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독일 대사로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하면서 독일이 방위비 분담, 그러니까 방위비를 2% 이상 안 올리면 이렇게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표현 썼어요. 세계 어떤 클럽도 돈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202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도 회원 안 내고 어떤 사교 클럽에 회원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청구서를 낼 테니 그 청구서를 그대로 분담을 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정액 이것과 결정적인 이제 이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세계 어떤 클럽도 우리가 원하는 회비를 안 내고는 이용할 수 없다. 방을 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남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을 했어요. 자, 특사가 된다면, 특임 대사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이제 그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김정은과의 생각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만남, 정상끼리 만남이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요. 김정은이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을 성인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그를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특사 역할을 하게 되면 거의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미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2018년도, 2019년도 6월 달과 2019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네. 무려 북한을 4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바로 그레거 대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을 해서 평양 여러 번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무언가를 도출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보죠.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에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김정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대화 추진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레넬이 이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선정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내가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알고 있는 그 상대한 사람은 거의 내가 유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이 끝나면 그와 다시 마주 앉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미나장에서 이제 토의하고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가자 전쟁 끝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유력하지만 네.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동시에 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전담할 대사는 이미 켈로그라는 중장 출신 이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북한과의 이런 회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폼페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레넬과 평양 채널을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 그레넬 특사 지명에 대해서 언급을 내놨습니다. 자, 조 장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예, 우선 이제 그레넬 대사가 지명됐다는 자체에 이제 환영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도 북미 대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고 한국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레넬 대사를 이제 직접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의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프라이어리티. 그렇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이 사람이 지명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문제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그 자체에 상단에 있다. 그렇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될 건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진행해야 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로드맵을 만들었고 거기도 구상을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가지고 사실상 미국과 북한 사이 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그것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인풋을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과 그레넬만의 대화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강력한 우리의 역할도 또 우리의 목소리도 담겨야 된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현역이잖아요. 현역 총리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는데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은 극진히 환대를 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의 위치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곧 취임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살아있는 힘이 성성한 그런 권력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전직 총리도 아니고 작고한 전직 총리의 그 아내, 그러니까 미망인을 이렇게 초대해서 환대를 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리조트죠. 거기 본인 이제 저택이 있고 여기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직 일본 총리는 아직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총리의 미망인을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1박도 했고요. 개별 만찬까지 가졌다고 하고, 좀 사진에 나옵니다만 셋이 같이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올릴 정도고, 심지어 멜라니아 여사는 아키 여사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다,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광이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요, 민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키의 여사를 이렇게 챙겼다고 하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묻고 전화하고 했대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지냈는지, 친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골프를 5번이나 미국, 일본 오가면서 쳤어요. 벙커에서 그 엉덩방아 찢던 고 아베 총리 모습도 있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거의 뭐 친구입니다, 친구. 이시바 일본 총리가 거듭된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아키에 여사 간에 뿌리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에 여사한테 부탁하기도 싫고 아키에 여사도 만남을 주선할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나 좀 이제 협상가이고 전략적인 협상가죠. 협상가이긴 한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지금 저기 이시바 총리, 그 사람의 속내는 어떨까요? 아이고.
망신스럽죠. 자기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좀 만나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빼놓고 오히려 자신의 정적이었던 아베 총리의 부인 그러니까 아키아 여사만 지금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시바 총리를 어떻게 조바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달나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협상가로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동맹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선 든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베 그 총리의 부인 아키아 여사하고 이시바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시바는 반아베파죠. 반아베파의 거의 거두죠. 그렇죠. 자민당 내 반아베파의 거두였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있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베파 공천도 그냥 안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아키아 여사가 어떤 그 고등학교 그 학원의 어떤 그 교장 선생님 명예교장이에요. 사립학교 거기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유지를 굉장히 이제 싼값에 헐값으로 이걸 했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바로 이시바 현 총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더 나빠진 게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의원 선거했잖아요. 총선. 예, 중의원 선거할 때 사실상 아베파의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아베파에도 공천을 안 줬거든요. 거의 안 줬죠. 그러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결국은 다시 이제 그 선거구에 나가서 자기 이제 이렇게 투표해 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아키아 여사가 나가서 이 사람들 이제 지지하는 연설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그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하고 아키아 여사의 간의 그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거의 속으로 원수죠. 원한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키아 여사를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주고 물건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은 뭘까? 네. 이제 아직 이 공개는 안 됐거든요. 곧 나오겠죠. 물건은 뭘까? 왜냐하면 그 책 속에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총리한테 바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자, 아키아 여사, 아베 아키에죠. 한류 팬으로도 유명합니다. 제1동포인 손정희 회장도 마라라고 저택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 아키아 여사 대단한 한류 팬 아니겠습니까? 예, 한글도 자기가 직접 독학해서 배우고요. K-드라마, K-팝, K-무비 하여간 K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도 많고 사실 이거는 아베 총리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겨울연가 얘기도 많이 했었고 다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배용준 배우, 박용화 배우 팬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회장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여기 리조트를 방문을 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통 큰 그런 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0억 4년간 이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이 제1동포인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마라라고 저택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4년간 $1,000억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죠. 예,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공개 기자회견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공개 기자회견했으니까 수없는 이제 언론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손정희 회장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 봐서는 $1,000억 이 돈이 얼마입니까? 1,000억 불. 예, 1,000억 불이면은 237조. 140. 네. 네. 그 정도 되는 돈을 여기 투자하면 그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이제 협상가죠. 비즈니스맨. 예, 비즈니스맨이고 부동산 업자고 그러는데 딱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크도 크기 손정희 회장이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도 조금 내려주면서 여기서 적석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묻고 더블로 가. 예, 묻고 혹시 $1,000억 이렇게 한다는데 이 $1,000억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위대한 협상가입니다. 대단하다.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그는 곧 2천억 달러 투자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대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다 대단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걸 끌어낸 트럼프 당선인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끌어내주고 어깨 한번 감싸 안으면서 1,000억 달러 이상을 푸시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최근 매일 우유의 오리지널 제품에서 하얀색, 우유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 액체가 줄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자, 무슨 일이죠?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이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냉장 우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진공팩에 들어있는 멸균 우유라는 게 있는데, 멸균 우유는 그런 기존에 저게 우유예요? 예. 냉장 우유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긴 한데 좀 약간 사실은 좀 약간 끔찍하죠. 저런 게 어떻게 저게 우유라고 믿어지진 않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정체불명의 저런 붉은색 액체가 나오는 저 영상 때문에 아주 소비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메일유업 측에서는 바로 이제 시인을 하고 이게 일부 세척수가 이제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진 회수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공장은 메일유업의 광주 공장이고 내년 2월에 이제 소비 기한이 만료가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멸균 우유라는 거고 이게 기존에 팔고 있는 냉장 우유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 냉장 우유는 회수 대상은 아니다. 이건 회사 측에서 이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일유업 측이 1차 해명을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확산됐어요. 그러자 두 번째 사과문까지 냈네요. 예, 아마 화면에 첫 번째 발표문하고 두 번째 사과문이 다 나올 텐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과는 없고요. 자진 회수한다는 얘기만 있고 안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첫 번째였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내용을 봐도 사과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사과문을 두 번째 발표문이 보면 거기에 이제 제목부터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표이사 명의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 괴담이 락스물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과문을 냈어야 되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뭐 자동차 리콜하듯이 그냥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괴담이 더 확산되는 의미가 또 봐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앞서 말씀대로 이게 세척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세척수가 아니라 이게 유독성 락스다. 그래서 해당 우유를 맞은 사람이 피터하고 쓰러졌다. 그다음에 입안에 닿기만 해도 입안이 허문다 등등등 이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괴담이 좀 퍼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이제 이렇게 사과문을 내놓고 대응에 좀 나선 겁니다. 어쨌든 생산된 제품이 50개 정도 되고 특정 고객사에만 납품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한번 신뢰감이 좀 훼손이 돼서 이게 다시 원래대로 정상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매사 모든 일이 일단 무조건 잘못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사과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긴급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제품들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 아니고 영어 약자입니다. 네. 이걸 잘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히 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죠. 예, 해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글로벌 수준의 아주 좀 좋은 위생 상태를 이제 관리하겠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은 중소기업까지 다 이 해썹 기준을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식 관련해서는. 근데 좀 식약처와 이제 해당 지자체 이제 광주 광역시가 되겠죠. 이쪽에서 이 메일유업 광주 공장에 대한 이제 조사도 역시 이 해썹 기준을 명확하게 잘 지켰느냐, 준수했느냐 여부에 이제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해썹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을 한 번만 위반해도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바로 이제 뭐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메일유업 측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하면서 실제로 잘 관리가 되는지 여부를 아마 이번 지자체 조사와 함께 명확하게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일유업과 저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음식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죠. 네. 그거 두 번, 세 번 하다 큰일 납니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김열수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가 나흘 정도 남았어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부터 겨울다운 겨울이 시작이 된다고요? 내일부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부터는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겨울다운 추위가 좀 이어질 텐데요. 보통 지금까지 좀 워낙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이맘때 찾아와야 될 추위를 좀 적응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 그래도 이맘때 나타날 기온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포근한 평년보다는 약간 높은 기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도 강해집니다. 도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찬 공기가 확장을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하면서 강풍특보도 일부 지역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해안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져서 내일은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져서 체감하는 온도도 더 많이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위가 유달리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워낙 가을부터 남아있는 그런 이제 늦더위 그리고 가을 폭염 그리고 11월 사실 하반에는 강풍과 폭설 한파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중순을 전환 그런 시점까지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은 기온을 유지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추위보다도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날씨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따뜻했던 터라 이맘때 걸맞게 찾아온 추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만 들어도 전국 평균 기온이 영상 3도, 평년보다 한 0.9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고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느냐보다는 얼마나 강추위가 지속되느냐,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찾아올 때 나타나는 그런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지난해 이맘때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좀 이맘때 걸맞는 추위도 굉장히 낯설고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21일이 겨울의 절정이라는 동지입니다. 나흘 정도 남았죠. 이번 한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반적으로 계절을 나누는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2월, 1월, 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충분,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12월 21일경인 동지 때부터 천문학적으로는 겨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맘때부터 한 1월 5일에서 6일인 소환 때까지 이제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 그러니까 태양으로 붙는 열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는 그런 열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는 한겨울의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한 이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이틀 평년보다 낮으면 이틀 정도는 평년보다 높은 그런 기온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짧은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내일하고 모레 기온이 떨어지지만 또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는 듯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내일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주기에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냐 안 오냐 이런 한가한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가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강원도에 있었는데 강원도에 상당히 많은 눈과 체감 추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추위가 이어질 정도로 상층에 영하 45도에 한파 수준의 강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이 정도의 눈이 내리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겠죠. 엄청난 찬 공기가 찾아오거나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저기압이 다가가야 되는데 일단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찬 공기가 한번 내려왔다 풀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좀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좀 유지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로서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보로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올해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야말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그러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더 그렇죠. 2024년의 끝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 이맘때면은 토정비결이니 신년 운세니 보는 분들이 많죠. 요즘 젊은 분들은 용하다는 점집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젊은이들 운세, 점, 그리고 불안 상담도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운세라든가 어떤 점술, 타로를 전부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소위 말하면 유튜브 타로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특히 2030 이하 뭐 10대들까지도 이 타로 소위 말하면 그 온라인 상의 이런 어떤 타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직장이라든가 연애 뭐 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카드의 운세라든가 어떤 조언을 듣는 이런 지금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이 왜 젊은이들에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를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형태인데 뭐 심지어 이제 불안 그 카운셀링 비즈니스가 지금 산업적으로도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친구들이나 또 말 못할 이런 속사정 얘기를 이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타로를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이완이나 어떤 그 안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전이되면서 이런 문화가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이제 컴퓨터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주팔자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편제와 정제라는 글자도 이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 편제는 내가 가진 자본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정제는 비교적 편제보다는 작지만 고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저는 바로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편제는 변동성이 큰 주식, 예를 들면 테슬라나 나스닥 기술주, 더 심한 거는 막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거두는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제라는 건 뭐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단연 타로점을 첫 손에 꼽는다고 하는데 이걸로 운세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점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좀 심각한 거, 뭐 좀 진지한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내 운세, 올해 내 팔자, 뭐 또는 재산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연애, 결혼, 직장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 더해서요. 심지어 메뉴 고를 때도 이렇게 타로점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좀 접근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펀이라고 그러죠. 이 재미라든가 유희적인 측면이 좀 더 가미된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관련된 이런 걸 알아보는 펫 타로라는 것도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 타로인가요? 네. 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아지 뭐 먹일까 사료를 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뭐 활용할 정도라니까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거 이제 기성세대들과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하나 좀 기성세대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고찰, 나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그 탐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기존과 좀 기성세대들과 좀 다른 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라인 점 또 인터넷 카운슬링에 푹 빠지다 보니까 사기 피해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41세 여성 무속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점집이라고 하죠. 무속인이. 흔히 아는 무당인가요? 그렇죠. 그 흔히 이제 무당이라고 일컫는데 이 충남 아산에서 이 점집을 운영하는 41세 여성이 사실은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여성들 쪽에 속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26명에게 130억의 이 사실은 그 사기를 이제 해서 130억이요? 네.
26명에게 130억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거액을 편취를 했는데 결국 그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법이 굉장히 재질이 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 대기업 회장의 점을 봐줬는데 그 주식을 받아서 투자를 했더니 큰 돈을 벌게 됐다. 이제 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라포르를 형성을 합니다. 아,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카드 빚도 갚아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또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서 네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할머니가 너에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 흔히 무당에 말하는 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몸주. 귀신이죠. 몸주. 예. 예. 이 신이 너에게 투자를 지금 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안 된다. 아하.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채무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소인들이 나중에 피해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형사고소를 해서 이 구속이 돼가지고 1심에서 이 징역형 8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주와 운세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청년층을 잡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중소기업, 나아가 스타트업들까지 경쟁하고 있다고요? 예, 고객 기반이 이제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까지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잠시 후에 표가 하나 나올 거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나오네요. 전 세계 온라인 치료 서비스 시장. 이게 작년에 97억 달러가 10년 뒤인 2032년에는 697억 달러, 그러니까 10년 새 7배가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주, 운수, 뭐 이런 운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불안 카운셀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런 뭐 그 서비스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네이버에 보면 엑스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하. 이 엑스퍼트는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영어 그렇죠. 단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여기는 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그다음에 뭐 주식 상담 이런 거 원래 하던 데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기에 이 운세 상담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서요. 특히 운세 상담 같은 경우는 정체 상담자의 80%가 MZ 세대라고 하니까 아주 젊은 세대한테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카카오톡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사주, 타로, 운세 이런 거 치면은 뭐 컨텐츠들이 수백 개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 뭐 이를테면 온라인으로 점이나 타로를 본다든가 또는 AI와 이용자가 이렇게 서로 챗봇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걸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까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의 큰 시장이 그렇죠. 형성됐다는 얘기죠. 최근엔 AI, 인공지능이 새로운 상담의 추세, 경향, 트렌드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챗 GPT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AI. 클로드가 뭐냐면 이 클로드 AI는 뭐냐면 윤리적인 측면에 이 소위 말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제 클로드 AI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존의 점술이나 타로 상담 대신에 이 챗 GPT나 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본인이 어려운 질문 또 쉽게 털어놓지 않은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만이 안고 있는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되면 내 명예나 어떤 보안이 이제 훼손이 되고 그렇죠.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챗 GPT나 소위 말하면 이 클로드 AI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내가 우울하거나 어떤 미안해하는 이야기를 계속 상대방에 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낄 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은 그런 것에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고민이라든가 속마음을 계속해서 털어놓게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챗 GPT나 소위 말하면 이 클로드 AI가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담이나 고민이나 이런 걸 털어놓으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특히 이 업무 시간이라든가 또 집에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면서 정말 실제로 심리 상담이라든가 내가 고민을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이 점점 AI에 이 접속이 되면서 사실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후퇴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계신 분들 젊은 층만이 아니고요. 노인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주 효자들하니까. 그놈 이름이 뭔데? AI야. 나도 좀 알려줘 봐. AI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를 좀 알려줘 보라고. AI라고? 주 1회 AI 안부전화. 위기징후 감지 시 복지 서비스 연계. 경기도가 어르신께 AI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말벗, 그런 것도 있군요. 경기도에서 지금 보신 대로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AI를 적극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역할도 한다고요. 예, 경기도에서 지금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데요. 하나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이 손가락을 갖다 대서 거기서 이제 혈류를 체크를 해가지고 해당 그 어르신이 건강 상태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AI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네. 담당자한테 그거를 전달합니다. 담당자가 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어르신이 건강 상태가 뭐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늘 편한 AI 케어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약간 광고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여기서도 좀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이 AI 말벗 서비스라는 건데 사실 어른 중에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전화를 AI가 해서 3분간 전화를 거는 서비스인데 만약 전화를 3번 했는데도 안 받으면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네. 건강 상태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과연 인공지능이 어르신들의 말벗을 얼마나 잘해줄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영상 또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별로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아곱 콩나물 비빔밥에. 오, 맛있겠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거로만 느꼈어요. 그냥 뭐 얘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하니까 평소에 듣는 것처럼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내가 스스로 그래 안부 이렇게 오니까 식사도 더 잘 챙기고 아픈 것도 더 챙기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조금씩. 그리고 마음에 안부 전하니까 좀 안심된다고 할까? 자, 이 로봇에 AI를 결합해서 더 친숙하고 귀엽게 다가설 수 있다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처럼 사람만한 사이즈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형처럼 작은 사이즈, 좀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 딱 어린아이들이 품에 안을 정도의 저런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일단 그런 친숙한 면이 좀 있을 거고요. 이게 또 그냥 단순히 그냥 인형 역할이 아니라 AI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르신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잔소리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이런 일종의 이제 돌봄 역할도 좀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거나 뭐 또는 재미있게 하거나 또 운동도 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돌봄 외에도 이런 재미적인 요소도 갖게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울하고 좀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2030 세대 우울증 환자. 전 연령대의 30%를 넘었다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26%였던 우울증 환자가 사실은 2022년도에 36%를 점하는 상황인데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는 우울증이죠. 뭐 학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고민이 결국 깊어지면서 우울증 형태로 번지는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2030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또 직장 스트레스, 가정 문제, 이런 어떤 이성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2030 세대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그 대응 시스템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불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통계가 어떤 거냐면 의원이나 병원에 모두 온 환자들의 통계가 집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0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이런 MZ세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격차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시스템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청년 우울증의 원인에 카페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커피에 있는 거, 뭐 바카스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SNS를 뜻하는 말이라죠. 그렇습니다. SNS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카페인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카페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젊은 세대의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에 굉장히 SNS 접속이 높죠. 그래서 이걸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미국 아칸소나 오리건 엘라바마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18세에서 30대까지 사람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300분, 소위 5시간이죠. 6530. 여기에 되는 사람이 굉장한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SNS 사용 시간을 과다 노출하지 않게 제한하는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앱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결제해서 그 시간에 넘지 않으면은 결제금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끊기 챌린지까지 있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기종 교수,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 여기서 마치는데요. KTV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벤트를 19일까지 진행합니다.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유튜브 채널 안에 한해서 인상 깊게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 시청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